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지금 시장이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야누스요? 네. 한쪽 얼굴은 경제가 다시 힘을 내고 기업 실적도 탄탄할 거라며 웃고 있는데 다른 쪽 얼굴은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혹시 모를 경기 둔화 가능성에 잔뜩 굳어 있어요. 정말 딱 맞는 비유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죠. 오늘은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빅토리아 페르난데즈 시장 전략가 분석을 중심으로 이 서로 다른 신호들 속에서 우리가 뭘 핵심으로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강세론자와 비관론자 모두 각자의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해석이 완전히 갈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모두가 열광하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안전한 항구에서 배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 이 배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항해를 위협하는 파도는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배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바로 시장 회전, 마켓 로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시장 전체를 끌고 가던 소수의 기술 대장주들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들에 대해 비중 축소 포지션을 유지해왔다고 밝히고 있어요. 비중 축소? 네. 여기서 순환 쪽 자금 조달이라는 리스크도 언급됐는데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건 뭔가요? 이건 쉽게 말해 경기가 좋을 때 너무 쉽게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경기가 꺾일 때 한꺼번에 위험에 처하는 뭐랄까 일종의 돌려막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자금 조달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비중을 줄여왔다는 거죠. 잠깐만요. 비중 축소라고 하니까 이 주식들을 완전히 팔아치우고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비중 축소는 완전 매도와는 달라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아, 여전히 가장 많이 들고는 있군요. 그럼요. 즉, 이 기업들의 근본적인 잠재력이나 성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소수 종목에 지나치게 쏠리는 데서 오는 위험을 관리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파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력적인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눠보려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렇군요. 리스크 관리 차원의 분산 투자군요. 그럼 그 똑똑한 자금들이 새롭게 대화를 나누러 가는 곳, 즉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야는 어딘가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힌트가 있겠죠? 그럼요. 몇 가지 유망한 섹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스케어고요. 이쪽은 이미 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헬스케어, 네. 둘째는 기초 소재, 특히 금속 분야인데요. 금속이요? 네. 구리, 알루미늄, 아연 같은 산업용 금속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구리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아, 맞아요.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왜 갑자기 금속 분야가 주목받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 재가속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확장, 이런 미래 산업에 공통적으로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아, 결국 새로운 기술의 기반이 되는 건 전통적인 소재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헬스케어와 금속이라 확실히 최첨단 기술주와는 결이 많이 다르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또 다른 분야도 있나요? 네, 운송 및 자동차 부문도 언급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동차라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도 포함하는 건가요? 네, 전반적인 자동차 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산업 전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건설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건설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요? 그게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기존 주택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 분석이 말하고자 하는 건 시장의 주도권이 기존의 슈퍼스타들에게서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그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런 시장 회전은 선수들이 경기장을 옮기는 것과 같으니 경기장 자체의 상태, 즉 경제 전반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경제 상황이 정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린 슈츠라는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약세 신호도 뚜렷하다고 하니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먼저 긍정적인 신호, 즉 강세론자들의 근거부터 보면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만큼 나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용이 아직은 탄탄하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신용 스프레드. 이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과 관련된 지표 맞죠? 맞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란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안전자산인 국채보다 얼마나 이자를 더 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좁혀진다는 건 시장이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낮게 본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수월해지고 시장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군요. 시장의 체력이 아직은 괜찮다는 신호들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면서요. 부정적인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정적인 신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인 ADP 고용 보고서는 매우 약하게 나왔다고 분석하고요. ADP 보고서가 약했다. 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원 리포트입니다. 원 리포트요? 그건 뭔가요? 이건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계획할 때 의무적으로 미리 통지하는 보고서인데요. 이 통지 건수가 늘고 있다는 건 미래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뭐랄까 불길한 예고편과도 같거든요. 아, 선행지표 같은 거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ISM 제조업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죠. 정말 동전의 양면이네요. 한쪽에선 해고 예고가 늘고 제조업이 안 좋다는데 다른 쪽에선 신용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하고 이 안개 속에서 페르난데즈가 찾아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붙들고 있는 진짜 동력은 뭔가요? 자료는 두 가지의 핵심 동력원을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의 이중 구조인데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소비의 이중 구조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를 뒷받침하는 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주로 월급 같은 노동소득, 컴펜세이션에 의존하는데 이 부분은 최근 다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주식시장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웰트 이펙트 덕분에 소비 여력이 아주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전체 소비가 탄탄한 것 같아도 사실상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진 소수의 부유층이 쓰는 돈에 의존하는 외줄타기 경제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그들의 자산 효과가 사라지면 경제 전체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미국 경제의 강점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이 셈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바로 재정 부양책, 피스컬 스티뮬러스입니다. 아, 정부가 돈을 푸는 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세금 감면이나 R&D 투자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돈이 풀릴 예정이고요. 이것도 경기를 떠받치는 요인이 되겠군요. 그럼요. 특히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 2020년 월드컵 개최를 꼽고 있습니다. 월드컵이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저도 처음엔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월드컵 개최로 인해 경제에 무려 170억 달러가 유입되고 17만 5천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와, 170억 달러에 17만 5천 개 일자리라니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정말 미국 경제 전체를 떠받칠 정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서 걱정했던 해고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버리는 단기적인 소음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월드컵 효과가 앞서 말한 노동시장 둔화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귀결됩니다. 맞아요. 작년 말만 해도 실적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죠?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4분기, 그러니까 1년 동안 두 자릿수, 더블 디짓의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요. 두 자릿수 성장. 네.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6,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숫자거든요. 그렇네요. 이익이 10% 이상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스몰캡, 즉 중소형주의 잠재력입니다. 아, 중소형주요? 네. 그동안 대형주에 가려져 있던 중소형주들의 실적 기대치도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며 그 성장률은 대형주를 능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장률이 대형주보다 더 클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시장 회전 논리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금이 단순히 비싼 대형주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고 중소형주로 이동한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제 재가속, 정부의 돈 풀기, 강력한 기업 실적,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건 마치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의 완벽한 레시피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예리한 지점이 이 분석의 후반부 핵심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어떤 리스크죠? 이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의 조합이 결국 인플레이션의 재림이라는 핵심 리스크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아,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로. 네, 경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정부가 돈을 풀고 기업이 돈을 잘 버니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연준이 그토록 힘들게 눌러놨던 인플레이션 유령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로 귀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페르난데즈는 현재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실적 과속화, 건전한 경제, 왕성한 소비와 투자를 고려할 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달성은 단기간에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는 힘들 것이다.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끈질기게 유지되는 소위 끈적한 스티키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끈적한 인플레이션. 이 때문에 그녀는 시장이 기대하는 빠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향후 금리 인하 횟수도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장은 올해 몇 번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거나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다는 건 반대로 시장 금리, 즉 채권 수익률, yields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겠군요.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자연스럽게 채권 시장, 특히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자료는 두 가지 압력을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공급 압력입니다. 공급 압력이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시장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물건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곧 수익률이 오른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정부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닐 텐데요.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해야 할 텐데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압력입니다. 기업들 역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푼이라도 이자가 쌀 때 미리 돈을 빌려두려고 하겠죠. 바로 그거죠. 서둘러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려 할 겁니다. 이는 신용시장의 공급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죠. 결국 정부도 기업도 앞다퉈 채권을 쏟아내니 채권 시장 전체가 소화 불량에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개별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루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요? 네, 이 딜은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 미디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지각 변동이자 동시에 규제와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역시 독과점 문제겠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반독점 우려죠.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3억 명 이상, 워너의 HBO 맥스가 1억 명이 훌쩍 넘으니까요. 합치면 4억 명이 넘는 거네요. 이건 누가 봐도 독과점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규제 당국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 딜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정치적 개입이라는 더 큰 변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개입이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독점 우려를 표명하면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옵니다. 아, 특정 정치인의 발언 하나가 거대 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규제 허들이 정치적 요인 때문에 훨씬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로 규제 당국이 넷플릭스에게 인수는 허용하되 HBO Max는 도로 뱉어내라고 강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딜이군요. 그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 딜의 불확실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종료 수수료, 터미네이션 피입니다. 종료 수수료요? 네, 무려 58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건 만약 이 계약이 깨지면 이만큼 물어낼게 라고 거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58억 달러? 역대 미디어 딜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액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건 양쪽 다 이 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죠. AI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요즘 모든 기업이 AI 투자를 외치면서 빚을 내는 게 조금 불안해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너도 나도 AI 투자를 외치니까요. 네,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인지 아니면 2000년 닷컴 버블의 재현이 될지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불안감을 시장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관련 자본 지출, 즉 케이펙스를 위한 자금 조달 스토리가 시장에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피로감을 느낀다? 네, AI 투자를 위해 기업들이 너무 많은 빚을 내는 것에 대해 시장이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은 IBM의 인수 시도입니다. IBM이요? 네, IBM이 데이터 인프라 기업인 컨플루언트를 약 11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결국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인프라를 장악하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경제가 얽힌 이슈도 있네요. 농업 보조금 말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지원책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저장 물가와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지연되면서 쌓인 농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매우 정치적인 조치가 깔려 있다고 분석됩니다. 자, 그럼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네, 정리해 볼까요? 현재 시장은 강력한 기업 실적이라는 엔진을 달고 매그니피센트 7을 넘어 헬스케어, 소재, 운송 같은 더 넓은 영역으로 질주를 시작한 긍정적인 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장 국면에 들어섰죠? 하지만 동시에 그 질주가 만들어내는 열기 때문에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안개가 짙어지고 있고 그 안개 속에서 연준이라는 운전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접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접근. 네, 강력한 실적이라는 엔진의 힘을 믿고 가속 페달을 밟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이라는 안개 때문에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도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운전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선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께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모두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라는 한 방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처럼 경제 재가속과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면 어떨까요? 시장이 금리 인하가 아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금리 인상이라는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질문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